여보게, 자네는 아직도 기억하는가? 오늘 아침 요양원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았소.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니 문득 60년 전 그날이 떠올랐소. 1963년 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운명의 날 말이오. 85세 노인의 기억이란 게 참 신기하오. 어제 먹은 아침밥은 기억나지 않는데 60년 전 자네가 입었던 옷, 자네가 뿌렸던 향수 냄새, 자네가 웃을 때 살짝 보이던 왼쪽 볼의 보조개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하단 말이오. 손주 민지가 어제 물었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지. 외롭지. 하지만 괜찮단다. 할아버지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거든. 그렇소. 아내와의 50년 결혼 생활도 소중한 추억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네 이야기를 하고 싶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1년간의 이야기를 말이오. 60년 전 1963년 4월 13일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소. 나는 을지로 섬유공장에서 일주일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소.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처음으로 내 돈으로 양복 한 벌을 사려고 명동에 온 거였지. 그때 명동은 말 그대로 꿈의 거리였소.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다방들, 최신 유행 옷을 입은 젊은이들, 거리 악사들이 연주하는 재즈 음악. 시골에서 올라온 나에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부러웠소. 당시 1960년대 명동은 서울의 심장이었소. 요즘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었지. 르네상스 다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자네를 봤소. 하늘색 카디건을 걸친 흰색 블라우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검정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깔끔하게 묶은 생머리. 자네는 유리창 너머로 다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소. 자네가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도 슬쩍 다가가 유리창을 들여다봤지. 다방 안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소. 자네는 그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어. 저기, 실례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려는 순간 자네가 먼저 돌아봤소.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 자네의 눈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4월의 맑은 하늘 같았지.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다오. 네. 자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소. 나는 당황해서 머뭇거렸지.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래서 급하게 떠올린 게 시계 이야기였다오. 시계? 시계 좀 봐도 될까요? 제 시계가 고장 난 것 같아서요. 자네는 빙그레 웃으며 손목 시계를 보여주었지. 2시 30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며 자네의 손목을 봤소. 가느다란 손목에 은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자네가 내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소. 그런데 손목에 시계 차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 자네는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소. 바보같이 귀여우시네요. 처음 본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어렵죠? 그 순간 나는 자네가 천사인 줄 알았다오. 내 서툰 작업을 눈치채고도 날 놀리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이해해주는 자네가 말이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사과의 의미로. 무슨 사과요? 시계 물어본 게 잘못인가요? 자네가 장난스럽게 물었소. 아니, 그게 거짓말한 거에 대한 사과요. 자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 좋아요. 하지만
저는 다방은 안 가요. 너무 비싸거든요. 대신 저기 떡볶이 집에서 간식 사주시면 좋겠어요. 명동 뒷골목 작은 떡볶이집. 우리는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떡볶이집으로 갔지. 주인 할머니가 끓여주신 떡볶이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했지. 자네는 작은 입으로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었지. 이름이 뭐예요? 자네가 먼저 물었다오. 김영수입니다. 영원할 영, 빼어날 수. 멋진 이름이네요. 저는 박순이에요. 순할 순, 기쁠 희, 순이.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설렘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름마저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순이 씨는 뭐 하세요? 저요? 저는 여고 3학년이에요. 올해 졸업하고 대학 갈 거예요. 여고생? 나는 깜짝 놀랐다오. 자네가 너무 성숙해 보여서 대학생쯤 되는 줄 알았거든. 어머, 놀라셨어요? 제가 어려 보여요? 자네가 장난스럽게 물었소. 아니, 반대로 너무 어른스러워 보여서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자네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지.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동생들 돌보느라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 자네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소. 시골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특히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지. 당시 1960년대엔 여성 문해율이 50%도 안 됐소. 순이 씨 같은 꿈은 정말 대단한 거였지. 나도 내 이야기를 했소.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와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젠가는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오는 게 꿈이라고. 영수 씨는 효자시네요. 자네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소. 해가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떡볶이집을 나왔소. 자네는 집에 가야 한다며 손을 흔들었지. 다음에 또 봬요. 영수 씨. 언제요? 내일은 어때요? 나는 너무 급하게 물었소. 자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 내일은 안 돼요. 일요일엔 교회 가야 해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요. 르네상스 다방 앞에서요. 2시에. 1963년 4월부터 1964년 3월까지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토요일이었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어김없이 르네상스 다방 앞에서 자네를 기다렸소. 자네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지. 항상 정확히 2시에 나타나 손을 흔들며 다가왔소. 첫 번째 데이트, 남산공원. 우리는 남산으로 올라갔소. 케이블카 같은 건 없던 시절이라 걸어서 올라가야 했지. 자네는 중간에 숨이 차서 쉬면서도 계속 웃었소. 와, 서울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소. 하지만 내 눈에는 옆에 서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는 자네가 더 아름다웠소. 두 번째 데이트, 경복궁. 자네가 경복궁에 가보고 싶다고 했소. 우리는 경복궁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지. 자네는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소. 여기가 근정전이에요. 조선 왕들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이죠. 나는 자네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세 번째 데이트, 을지로 천변. 을지로 천변을 걸으며 우리는 꿈 이야기를 했소. 자네는 말했지. 영수 씨, 우리 나중에 둘 다 꿈을 이루면 어떨까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영수 씨는 가게 사장님이 되고. 그럼 순희 씨는 서울에 남는 건가요? 글쎄요. 시골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시골이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소.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자네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소. 그리고 빙그레 웃었지.
영수 씨, 진짜 바보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첫 고백이었어. 네 번째 데이트, 비 오는 날. 어느 토요일, 갑자기 비가 왔소. 우리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지. 자네는 비 맞는 게 싫다며 내 옆에 바짝 붙어 섰소. 영수 씨,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영수 씨는 저 좋아해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소. 고개를 끄덕였지. 네,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자네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소. 저도요. 다섯 번째 데이트, 크리스마스. 1963년 크리스마스. 나는 자네에게 선물을 준비했소. 한 달치 월급을 모아서 산 빨간 머플러였지. 자네는 그걸 받고 눈물을 글썽였소. 영수 씨, 이거 비쌌죠? 아니에요. 순희 씨한테는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자네도 나에게 선물을 줬소. 손으로 뜬 장갑이었지. 파란색 털실로 정성스럽게 떠진 장갑. 밤마다 조금씩 떴어요. 영수 씨 손이 추울까봐. 지금도 그 장갑을 가지고 있어. 60년이 지났지만 버릴 수가 없더군요. 여섯 번째 데이트, 설날. 1964년 설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순이야, 나 내년이면 군대 가야 해. 알아요. 기다릴게요. 2년 반이나 걸려. 괜찮아요. 편지 쓸게요. 매주. 나는 자네 손을 꼭 잡았어. 제대하면 바로 일자리 구해서 돈 모을게. 그리고 순희 씨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영수 씨. 응. 청혼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정식으로요. 박순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자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소. 1964년 3월, 비극의 시작.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소. 3월 어느 토요일, 자네는 르네상스 다방 앞에 나타나지 않았소. 나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자네는 오지 않았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자네는 나타나지 않았소. 금요일 저녁 자네에게서 편지가 왔소. 영수 씨께. 편지를 쓰는 손이 떨립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님이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만나는 걸. 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공장 노동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집안에 체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영수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영수 씨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토요일에 꼭 나올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우리 이야기를 해요. 순이. 손주들이 묻더군요. 할아버지,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났소. 그 토요일, 3월 28일. 나는 르네상스 다방 앞에서 자네를 기다렸소. 자네는 2시 정각에 나타났지.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소.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 우리는 말없이 남산으로 올라갔소.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으로. 정상에 앉아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영수 씨, 자네가 먼저 입을 열었소. 응. 나 다음 주에 시골로 내려가요. 왜 갔대그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서울대학은 포기하고 시골에서 중매 결혼을 하래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소. 자네 아버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공장 노동자였소. 도망가자, 순이야. 뭐? 우리 둘이 어디론가 도망가자. 부산이든 대구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네는 고개를 저었소. 눈물을 흘리며. 안 돼요, 영수 씨. 그러면 영수 씨 인생도 망쳐요. 영수 씨 꿈도 있잖아요. 가게 차리고 부모님 모셔오는 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순이만 있으면 돼. 영수 씨, 자네는 내 손을 꼭 잡았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영수 씨도 돈 열심히 모으고 저도 어떻게든 대학 가는 방법을 찾을게요. 그리고 자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소. 나도 울었지. 남산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한참을 울었소. 1964년 4월 5일 서울역. 자네가 떠나는 날이었소.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지.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부산으로, 각자의 목적지로 떠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자네를 찾았소. 자네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지. 가족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소. 자네 부모님이 나를 보면 큰일 날 테니까.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소. 전라선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지. 자네가 기차에 오르기 직전 잠깐 뒤를 돌아봤소.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 자네는 작게 손을 흔들었고 나도 손을 흔들었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달려갔지. 기차를 따라 달리며 소리쳤소. 순이야,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 자네는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소. 눈물을 흘리며. 기차는 점점 멀어졌고 작아졌소. 그리고 사라졌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소.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 그냥 울었소. 평생 처음으로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울어도 되는지 몰랐소. 나는 기다렸소. 자네에게서 편지가 왔지. 처음 한 달간은 매주 편지가 왔소. 영수 씨, 시골 생활은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영수 씨를 생각하면요. 아버지께서 중매를 보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영수 씨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수 씨, 보고 싶어요. 서울이 그립고 명동이 그립고 남산이 그립고 무엇보다 영수 씨가 그리워요. 나도 매주 편지를 썼소. 순이야, 나 돈 모으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언젠가 우리 함께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명동 르네상스 다방 앞을 지나갔어.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자네가 보고 싶어서 한참을 거기 서 있었어. 군대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 안 될까? 하지만 1965년 봄부터 자네 편지가 뜸해졌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1965년 여름 마지막 편지가 왔소. 영수 씨께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감시하세요. 편지 쓰는 것도 눈치채셨어요.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수 씨, 저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언젠가 이 아픔도 추억이 되겠죠. 사랑했어요, 영수 씨. 정말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순이. 주신 영수 씨가 준 빨간 머플러 평생 간직할게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소. 100번도 넘게 읽었을 거요. 1965년 가을
나는 군대에 입대했소. 육군 보병으로. 2년 반의 군 생활 동안 나는 자네를 잊으려 애썼소. 하지만 못했지. 군대에서도 편지를 썼소. 답장이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40통 넘게 썼지. 1968년 봄, 제대 후 27살이 되어 있었지. 군대 생활로 몸은 건강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소. 서울로 돌아와 다시 섬유공장에 취직했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상업 고등학교에 다녔지. 장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학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어느 일요일 교회에 나가게 됐소. 공장 선배가 권유해서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소. 이름은 김미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나보다 5살 어렸고 양재를 배우는 학생이었소. 미자 씨는 나에게 관심을 보였소. 교회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지. 나는 거절했소. 하지만 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지. 영수 씨, 저랑 친구라도 해요. 교회 오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소. 아니, 미자 씨는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나는 그냥 같이 있었던 것 같소.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니까 말하겠소. 나는 미자 씨를 사랑하지 않았소. 하지만 미자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 착했고 다정했고 나를 잘 돌봐줬소. 1년 후 미자 씨 부모님이 나를 집으로 초대했소. 식사 자리에서 미자 씨 아버지가 물었지. 영수 씨, 우리 미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미자 씨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소.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자도 기다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 씨가 물었소. 영수 씨, 아직 못 잊은 사람 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소. 괜찮아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젠가 영수 씨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 순간 나는 미자 씨에게 너무 미안했소. 1970년 10월 서울 작은 교회. 나는 김미자와 결혼했소. 왜 결혼했냐고? 여러 이유가 있었소.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고, 나도 30대가 다 되어가니 정착해야 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미자 씨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소. 결혼식 날,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소.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지. 하객들이 와 있었고, 미자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소. 식장 입구에서 미자 씨를 봤을 때 나는 다짐했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자. 비록 사랑은 아니어도 좋은 남편이 되어주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소. 미자 씨는 정말 좋은 아내였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고, 내가 사업 실패해도 원망하지 않았고,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소. 우리는 아들 2, 딸 1를 낳았소. 1972년 첫째 영호, 1974년 둘째 영미, 1977년 막내 영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바빴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슈퍼를 운영했지. 돈을 모아서 1980년에는 작은 의류 가게를 차렸소. 가게는 잘 됐지. 명동은 아니었지만 청량리에서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며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했소. 손주들이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성공하셨네요. 성공? 글쎄, 돈은 좀 벌었지. 아이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 편하게 모시고 살았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지. 미자는 알고 있었을 거요. 내가 완전히 그녀의 사람이 아니란 걸. 하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소.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줬지. 세월의 흐름.
세월은 빠르게 흘렀소. 1980년대 아이들이 자랐소. 영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영미는 간호사가 됐고, 영준이는 선생님이 됐지. 영준이가 선생님이 됐을 때 나는 자네를 생각했소. 순이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는데, 1990년대 아이들이 결혼했고, 손주들이 생겼지. 영호에게서 2명, 영미에게서 2명, 영준이에게서 1명. 2000년대 나는 환갑을 넘겼소. 가게를 큰아들 영호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지. 미자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소. 아침에 일어나 같이 산책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TV 보고 평범한 노년이었소. 어느 날 저녁 미자가 물었소.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거짓말 마요. 나 알아요. 나는 미자를 바라봤소. 70이 넘은 우리 부부.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미자는 여전히 다정한 눈빛이었소. 미안해. 뭐가요? 완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자는 웃었지. 괜찮아요. 여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쁜 남편 아니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할아버지예요. 고마워. 그 사람, 아직도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소.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 가끔 꿈에 봐. 어떤 꿈이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꿈. 명동에서 떡볶이 먹고 남산 올라가고. 미자는 내 손을 꼭 잡았소. 그 사람도 여보 생각할까요? 모르겠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사실 나는 궁금했소. 순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2015년 가을, 미자가 쓰러졌소. 췌장암이었는데 의사가 6개월 남았다고 했지. 우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미자는 빠르게 약해졌소. 병상에 누운 미자는 날 불렀지. 여보, 내가 죽으면 하나만 해줘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나 알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 한번 찾아봐요. 뭐? 여보가 평생 마음에 두고 산 그 사람. 한번 만나봐요. 그래야 여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미자야. 괜찮아요. 나 질투 안 해요. 대신 내가 먼저 가거든. 나도 좀 기억해줘요. 50년 같이 산 사람으로. 나는 울었소. 미자 손을 잡고 울었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여보 덕분에 행복했어요. 좋은 아이들 낳았고 좋은 손주들 봤어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2015년 12월 5일 미자는 세상을 떠났소.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소. 미자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아이들은 울었고 손주들도 울었소. 나는 울지 못했소. 너무 미안해서. 2016년 봄, 미자가 떠나고 석 달 후 나는 순이를 찾기 시작했소. 손주 민지에게 부탁했지.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했소.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박순이. 1945년생. 어디 사셨어요? 전라도.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 60년 전 일이라. 민지는 며칠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소. 박순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고 60년이 지나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할아버지, 혹시 다른 단서 없어요? 나는 생각해봤소. 그리고 기억해냈지. 순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시골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민지는 전라도 지역 은퇴교사 명단을 찾아봤소. 그리고 할아버지, 이 사람 같아요? 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소. 70살쯤 되어 보이는
흰 머리의 여자.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소. 박순희, 1945년생, 전라북도 정읍초등학교 교사 35년 근무 후 은퇴. 내 가슴이 뛰었소. 민지야, 이 사람 연락처 찾을 수 있니? 할아버지, 연락할 거예요? 나는 망설였소. 60년 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자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소. 응,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2016년 4월 13일. 정확히 53년 전 우리가 만난 날. 나는 전화기를 들었소. 손이 떨렸지. 민지가 찾아준 번호를 눌렀소. 신호음이 3번 울렸고. 여보세요? 그 목소리. 60년이 지났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소. 순희 씨? 네. 누구세요? 나, 김영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소. 아주 긴 침묵. 그리고 자네가 말했지. 떨리는 목소리로. 영수 씨? 네, 순희 씨. 나요. 어떻게 내 번호를? 손주가 찾아줬어요. 순희 씨, 선생님 됐다며요? 자네는 웃었소. 울면서 웃는 것 같았지. 네. 35년간 아이들 가르쳤어요. 영수 씨가 기억해줬네요, 내 꿈을. 어떻게 잊겠어요? 다시 침묵. 영수 씨, 결혼하셨죠? 네. 새 아이 낳았어요. 아내는 작년에 세상 떠났고요. 저도 결혼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이는 둘이에요. 행복했어요? 자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소. 네, 나름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영수 씨는요? 저도 나름 행복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했소. 서로를 위해. 순희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우리가?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자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소. 좋아요. 서울로 올라갈게요. 2016년 4월 20일 명동 르네상스 다방터. 우리는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소. 르네상스 다방이 있던 자리에서. 하지만 그곳은 이미 사라져 있었소. 대신 큰 빌딩이 들어서 있었지. 60년이면 모든 게 변하는 거요.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했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지. 2시가 되자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소. 흰 머리, 구부정한 등,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 하지만 나는 알아봤소. 순이라는 걸. 자네도 나를 보곤 멈춰 섰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소. 10m쯤 떨어진 채로. 그리고 동시에 웃었소. 웃으며 울었지. 자네가 먼저 다가왔소. 영수 씨, 많이 늙었네요. 순희 씨도요. 허허.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갔소.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 영수 씨, 저 사과할 게 있어요. 뭘요? 그때 기다리지 못해서. 영수 씨 편지 다 받았어요. 군대에서 보낸 편지도. 하지만 답장 못했어요. 아버지가 편지 다 빼앗으셨거든요. 알아요. 순희 씨 잘못 아니에요. 1967년에 결혼했어요. 중매로. 아버지가 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저보다 10살 많았지만 착했어요. 저를 이해해줬어요. 이해해줬다니. 자네는 작게 웃었소. 남편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좋은 동반자가 되어줬죠. 손주들이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야기랑 똑같네요.
영수 씨는요? 아내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소. 6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들. 영수 씨, 후회해요? 뭘요? 우리가 그때 도망갔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소. 글쎄요.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가난하게 살았을 거고, 부모님 뵙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도 함께였겠죠? 그래도 함께였겠죠. 침묵이 흘렀소. 하지만 순희 씨,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헤어진 건. 정말요? 네, 순희 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잖아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도 가게에서 아이들 잘 키웠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아니요. 충분하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네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소. 빨간 머플러였지. 60년 전 내가 선물한 그 머플러. 평생 간직했어요. 영수 씨가 준 유일한 선물이거든요. 나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소. 파란 장갑이었지. 60년 전 자네가 준 그 장갑. 나도요.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웃었소. 그리고 울었지. 그날 오후. 순희 씨, 우리 남산 갈까요? 남산요? 우리 나이에? 그래도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갔소. 케이블카는 없어졌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생겼더군요. 정상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소. 60년 전 우리가 봤던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 낮은 건물들 대신 높은 빌딩들이, 흙길 대신 포장도로가. 많이 변했네요. 자네가 말했소.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허허. 우리는 벤치에 앉았소. 한참을 말없이 앉아서 서울을 바라봤지. 영수 씨.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요? 그때는 꼭 만날까요? 나는 자네 손을 잡았소.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따뜻했지. 꼭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자네는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댔소. 좋겠다. 다음 생에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소. 서울역 저녁. 순이를 전라도행 기차에 태워드렸지. 60년 전 그날처럼. 영수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왜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네는 고개를 저었소. 우리 나이에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60년간 궁금했거든요. 영수 씨가 어떻게 사는지. 나도요. 영수 씨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순희 씨도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네는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지. 나도 손을 흔들었소. 기차가 점점 멀어졌지. 6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소. 대신 웃었소. 이번에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했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만났소. 항상 4월 13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에 명동에서. 2017년 4월 13일, 우리는 경복궁에 갔소. 2018년 4월 13일,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소. 2019년 4월 13일, 우리는 카페에서 옛날 이야기를 했소. 2020년 4월 13일,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소. 대신 전화로 3시간을 이야기했지. 2021년 4월 13일, 백신을 맞고 조심스럽게 만났소. 2022년 4월 13일,
자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소. 병실로 찾아갔지. 2023년 4월 13일 자네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소. 그래도 웃고 있었소. 2024년 4월 13일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걸었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주들이 묻더군요. 할아버지, 그 다음은요? 2025년 4월 13일 자네에게서 전화가 왔소. 영수 씨, 미안해요. 올해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왜요? 아파요? 아니요. 그냥 너무 피곤해요. 영수 씨, 나 이제 많이 지쳤어요. 순이야, 괜찮아요. 81년 살았어요. 충분히 살았어요. 좋은 일도 많았고, 영수 씨도 다시 만났고. 순이야, 나 지금 갈게. 기다려. 아니에요. 오지 마요. 영수 씨도 몸 안 좋잖아요. 그래도, 영수 씨, 우리 전화로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그날 우리는 전화로 5시간을 이야기했소. 60년 전 추억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들, 후회와 감사의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네가 말했소. 영수 씨,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순이야. 다음 생에 만나요. 꼭 만나요. 2025년 4월 20일. 일주일 후 자네 딸에게서 전화가 왔소.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보게,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요. 오늘 아침 창밖에 눈이 내렸소. 자네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지. 나는 이제 85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소. 의사 선생님은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괜찮소. 나도 충분히 살았지.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고 손주 5을 봤소. 50년을 함께한 아내도 있었고 60년을 기억한 첫사랑도 있었소. 사람들은 묻더군요. 할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나는 대답하오. 둘 다 사랑했소. 다른 방식으로. 미자는 내 삶의 동반자였소. 함께 밥 먹고 아이 키우고 늙어가는 사람. 순이는 내 삶의 첫사랑이었소. 영원히 20살로 기억되는 사람. 둘 다 소중했고 둘 다 감사하오. 여러분께 말하고 싶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오. 하지만 놓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오. 우리는 여러 번 사랑할 수 있소. 여러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소. 첫사랑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사랑은 특별하오. 그걸 기억하고 사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순이야, 나 곧 갈게. 미자야,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아이들아, 손주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답길 바라오. 2026년 1월 김영수 올림.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영상을 녹음하신 지 일주일 후인 2026년 1월 27일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3자녀, 5손주, 그리고 2사람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빨간 머플러와 파란 장갑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